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이사 지명자들이 연준 정책에 동의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1월달 ISM 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이 공급망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해당 수치가 좀 잘 못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예상치도 하회했고 전주 대비 증가폭이 축소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줌으로써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은 뭐 그랬다 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는데 이 세부 사항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조 8.5천억 유로 규모의 PPP 예정대로 올해 3월까지 종료를 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비슷한 시점에 미국하고 뭐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잘 맞춰주겠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PPP를 통해서 증권 만기가 도래할 경우 최소 24년 말까지 재투자할 예정이고, 만일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PPP 재가동 가능성에 따른 부분으로 약간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를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기도 했었죠. 만약에 올해 안에 더 큰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진행이 되니까 생각보다 좀 시장이 또 약간의 이 겨울 시즌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또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 중기적으로 2% 안정될 때까지 정책적 금리 현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예상을 내놨다. 그리고 22 총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전망은 12월 전망과 비교를 해서 단기적으로 산방이라며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올해 안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3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22 통화 정책 결과가 다소 외파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유로화 강세가 시연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804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매파적인 22 통화 정책 결과에 달러와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온수당 1,800달러 선에 마감을 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0.2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부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 길어지는 부분에 따른 해결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미난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연준 디지털 달러 소프트웨어 공개 초당 170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는데요. 연준은 단연간 걸쳐 12DC 작업 프로젝트 해밀턴을 추진을 해왔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연구 협력 사실은 2020년도 8월 달에 MIT와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 보고서로는 개발한 코드는 초당 170만 건을 거래를 처리 가능하고 대부분 2초 이내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끔 기술 구현을 가능성을 좀 해놨다고 합니다. 이 설계 구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기술로 중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목 형상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언급으로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또 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정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뭐 저번에도 재미없는 제가 그런 보고서 기반으로 좀 설명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하나 영상 올려둔 게 있죠. 거기에서도 너무 안이 많다 보니까 이게 딱 정답이다 이렇게 뭐 말하기가 좀 모호할 정도로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안, B안 이렇게 하면 뭐 A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이 이러하고 B안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이 이러하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 또한 이 내용은 좀 더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고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와 주었을 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레이 스왑이 해킹으로 22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털려서 보상안을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성 또한 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왜 나오고 있는지 저도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일날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클레이 스왑이 22억 상당의 해커 지갑 주소로 흘러가는 사고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325개 지갑에서 407차례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상안 부분에 따른 논란도 추가적으로 안 나오길 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 과세했다가 송사 휘말린 미국의 국세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자 스테이킹으로, 그러니까 맡기고 이자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이 수익에 세금을 징수했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세청 입장은 고소를 취하는 조건으로 징수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난 필요 없다, 난 계속 고소를 할래,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미치는 영향도 파급력이 꽤 클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생산성에 대한 결과라고 해가지고 한 분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기간별 채굴기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산 과정은 비트코인 1시간 채굴 금액에 비트코인 1별 정가의 6블럭에 해당 날짜 1블럭 보상량을 다 곱하게 되면 대충 나온다. 그리고 1블럭 채굴에 필요한 채굴기 개수 하면 가우스 함수에 또 채굴기 한 대의 해시가 나오는 걸 나누어서 이 값이 0이면 대로 1로 간주를 해서 뭐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시간 채굴 소비 전력은 뭐 당연히 P의 Q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대략적으로 좀 해보면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전에 비트코인 한 대로 채굴이 가능했지만 채굴 자체 수익이 없는 손실이다. 1차 상승장인 11년 6월 이후 1년 동안 채굴의 손익이 0에서 음수로 자주 손해가 발생을 했고, 2차 때는 2013년도 본격적으로 큰 수익이 발생을 했고 2015년도 때 손해가 발생을 했다. 17년도 때는 큰 수익이 발생한 후에 18년도에서 20년도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했다. 4차 상승장이 21년도 지금까지 큰 수익을 발생 중인데 과연 이게 계속 진행될까? 라는 의구심으로 아마 남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국세청이 디파이 수익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디파이 수익 과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나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플랫폼의 담보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스테이킹한 토큰을 사용한다면 실소유주가 변경됐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암호화 자산이 영국 통화 또는 법정 화폐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디파이 수익을 이자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또 부연 부분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또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뭐 수익의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소송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측면이 좀 남아져 있고요. 화이트 리스팅 도입하는 거래소들 자금 세탁 방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비, 곱박스 정도가 이번 2월달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 아니면 추가 더 규제안을 강화를 할 거냐, 이 강화를 할 때도 불편하게 강화를 할 거냐,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서 강화를 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강화를 세게 했었을 때 주변 외국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외국인 분들이 과연 이 시장의 업비트의 일부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럽다고 이제 떠나가게 되면 거래량이 좀 확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둘 다 합쳐서 흥미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거래량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시장에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나 그리고 나머지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머리를 잘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의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돈 2억 마이너스 45%이다. 지금 반년째 왜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오른다 올라. 닉네임도 이거 좀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그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게시물이라는 게 본인의 투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지금 시즌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댓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약간 또 뭐 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왜 갖고 왔냐, 뉴스만 보여주지 너 왜 갖고 왔어 라고 또 질타를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2월달까지밖에 안 됐고 2월달 안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감당하지 못하는 선, 이걸 잘 분별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싸다라고 해가지고 막 샀어요. 그 싸다라고 해서 그 돈을 만약에 사용을 했었을 때 그 기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만약에 내가 그 기간 안에 수익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 부담률과 책임감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질까봐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선을 넘지 마라. 우리서 선 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 사건이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과 그분의 입장하고 동일한 점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못 올랐으니까 더 그게 더욱더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절대 넘지 말아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해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딱 그 마지노선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싸긴 싸지 기간이 길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기간이 뭐 좋기 못해 2년에서 3년 정도는 중간값이고 길어지면 4년인데 이거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한국 사람 성격상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토큰 브릿지 워멀이 약 12만 개 이더 유출 사건의 전말이 또 잘 닉네임 닥터 드레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정리가 너무 잘 되어져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킹 사건의 전말 요약이라고 해서 브릿지 랩핑된 자산들이 털리고 총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3,500억 원 정도인데, 공격자들은 위장에서 속인 신분을 랩핑 명령을 호출을 했으며 웜홀 브릿지에서 호출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래서 랩 리더 발행했는데 털리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해당의 어떻게 보면 솔라나도 비슷하게 또 영향을 좀 갔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를 보게 되면 좀 아둥바둥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은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하게 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아직 2월달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3월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좀 늦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 돈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이게 헤어나오지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주요 소식으로는 이번에 메타가 어닝 쇼크가 나와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손해를 나왔냐면 이 실적 부진이 주로 메타버스 신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손실이 좀 컸습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관련된 SNS, 뭐 스냅챗, 뭐 이런 쪽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메타버스 속도가 이제 투자 부분을 좀 더 줄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코인의 활용도가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진 못한 소식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C 베이징 동계올림픽 NFT P2E 게임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고려 중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하는데 과연 애들이 금리 인상 부분까지를 고려를 하면서 매입을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잘못 되었네. 얘네가 갖고 있는 평단 자체가 지금 여기에 지금 평균 대략적으로 평균 3만대 초반대인데 계속 사게 되면 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수익권인데 여기서 더 산다. 근데 시드가 분명히 부족해질 부분이 분명히 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내를 할 것인지 지금 부채도 조금은 높거든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조금은 힘이 딸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단계인데 과연 3만기에 얼마나 사줄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블록이나 이런 쪽은 매우 그 3만보다 훨씬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또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가 페이스북 비트코인 도입 시 수조 달러 가치 확보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왜 했겠습니까? 너도 주식이 별로 좋지 않잖아. 주가 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언급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게 되면 비슷한 게 이제 최근에 구글이 뭐 블록체인 활용도와 그리고 요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액면 분할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구글은 절묘한 타이밍 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턴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만들어 주었는데 과연 메타는 어떻게 또 그걸 극복을 할지 그게 또 궁금해지거니와 홍남기 씨가 세수 추계 오차에 책임을 지겠다. 임기 말 아니었으면 난 이미 진작에 물러났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왜 갖고 왔냐면요. 이분 그 다음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암호화폐에 따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매우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미래셋에 이어 삼성증권도 가상자산 사업을 검토하겠다. 증권위원 토큰 공개 컨설팅 부분을 하고 석사 박사 대상의 전문가를 공개 채용을 대거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얼마나 먹거리가 많은지 대충 눈치를 좀 빨리빨리 채고 있다라는 걸 증권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다 떠먹여줘서 자료가 나오는 시대가 곧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대는 조금 더 몇 년은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 몇 년만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은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의 다 리포트가 거의 다 나오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지금은 진짜 우리가 힘들게 알아서 조각도 맞추고 이리저리 뭐 알아보고 이렇게 좀 노가다를 좀 뛰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유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34,00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단테 포프가 트위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유튜브까지 글로벌 IT 기업 NFT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최근에 트위터 쪽은 본인의 이 잭도시가 NFT 프로필로 지정하면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원형이 아닌 육각형으로 또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나는 이쪽 방향으로 그냥 오래는 했어. 그러니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에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여기에서 더 뭉쳐라. 뭐 이런 의미로도 저는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또 안 좋게 또 해석을 해보게 되면 옛날에도 잭도시 관련해서 제가 뭐 해석을 많이 해드리기도 했었지만 어차피 블록에서 나오는 실적 부분이 대다수 비트코인 쪽으로에 따른 신사업으로 매출을 좀 많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많이 밀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트래픽과 해당에 있는 그 SNS는 자기네 트위터로 통해 가지고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적 구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NFT 트로피 케이스를 또 만들겠다라는 언급도 나오면서 이게 정말 대세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독 경제 부분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이 구독 경제에서에 따른 이 구독의 매니아층에 따른 팬들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NFT 부분을 딱 넣게 되면 어차피 내가 우리 팬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제 시스템을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좋고 얘한테도 좋고 이런 형태로 정기적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또 시장의 확장성도 커지게 되고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독 경제 부분만 신경을 하고 결제 부분은 다른 회사들이 핀테크 회사들이로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좀 처리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 결제에 있는 그 파워까지도 우리가 다 좀 해먹고 싶다. 이게 지금의 대세거든요. 지금 네이버 쇼핑을 보게 되면 네이버 쇼핑으로 네이버 페이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35기 주 법무장관 애플의 인맥 결제 독점 경쟁에 저해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애플 쪽도 이런 결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페이팔과 그 다음에 나머지 블록이 과연 이 영향성을 지금도 또 추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스퀘어 거를 한번 가져와 왔는데요. 스퀘어 최고점이 얼마냐면요. 대략 한 250달러 선입니다. 이미 반토막이 거의 다 근접, 아니, 반토막이 이미 났죠. 예, 나하고도 좀 더 깊이 골로 가고 있어요. 역발상적으로는 우리가 코인을 들고 있는 쪽을 보았을 때, 뭐 코인베이스나, 그 다음에 뭐 스퀘어나, 뭐 페이팔이나,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에도 있겠지만 벡트가 있어요. 벡트가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뭐 거의 80% 내려갔다라고 하니까 요런 거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순번은 한번 상승기 그 다음 상승기 때 시즌에 맞춰서 오게 되면 주식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오르고 이런 형태의 수순이었거든요. 코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매번 맨날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렇게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